안녕하세요. 증권시장과 투자 분석 개천절 보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9월 30일에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날 자정에 올리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10월 1일 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 바라고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번 학기에는 지금 공휴일이 많아가지고 이 공휴일에 대한 보강이 12월 달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중간고사 일정에 차질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제때에 동영상으로 보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이제 요 평균 분산 기준 하에서의 효용함수, 그리고 무차별 곡선 이런 거를 시그마 R, ER 평면상에 그리는 것까지 했죠. 그래서 지금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어요. 주관적인 사람에 대한 거. 그래서 어떤 투자 그러니까 개별 자산이나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자가 어느 정도의 효용을 느끼느냐 하는 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까지는 했고,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개별 자산과 그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그 평면상에 나타나게 되고 어떤 뭐 특징을 갖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무차별 곡선 투자자가 느끼는 바 하고 이번 시간부터 하는 요 그 포트폴리오들이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를 같은 평면상에 나타내 가지고 포트폴리오 이론이 진행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요거를 좀 하다가 그림을 한번 보여주긴 했죠. 효율적 프론티어하고 뭐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뭐 이런 거 쭉 보여주고 그림까지 한번 보여줬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급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개의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자본시장을 상정을 해요. 여기서 N개의 위험 자산과 그 위험 자산들로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위험 포트폴리오 P의 집합을 투자 가능 집합이라고 한다. Set of investable portfolios라고 한다. 그 중에서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N개의 자산으로 구성할 수 있는 N개 자산 포함해서 그 개별 자산과 그 개별 자산으로 구성할 수 있는 모든 포트폴리오의 집합, 그게 투자 가능 집합인데 그 투자 가능 집합상에 있는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동일한 위험도 수준에서는 최대의 기대 수익률을 보이고 동일한 기대 수익률 보이는 놈들 중에서는 최소의 위험도를 보이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efficient portfolio라고 한다. 제일 좋은 거지, 그죠? 기대 그 mean variance criterion, 그죠? 평균 분산 기준 하에서는 가장 좋은 놈들만 모아놓은 거죠. 그죠? 동일한 위험을 보이는 놈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제일 큰 기대 수익률을 보이는 놈, 그 다음에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보이는 놈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작은 놈,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 efficient portfolio라고 하고, 그놈들을 쭉 모아놓은 거를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그래. efficient frontier라고 부른다. 그래서 모든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고, 그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 있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중에서 분산이 제일 작은 거, 위험도가 제일 낮은 거죠. 분산이 제일 작은 거, 그거를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minimum variance portfolio라고 부른다. minimum variance portfolio. 그래서 앞 글자를 따가지고 MVP라고 표현한다. MVP. 경기의 MVP, 뭐 야구 경기, 뭐 축구 경기, 뭐 이런 거 할 때 뭐 MVP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 MVP하고 달라. 그 MVP는 Most Valuable Player, 그죠? Most Valuable Player의 약자인데, 요거는 Minimum Variance Portfolio,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의 약자로 MVP를 사용을 한다. 그다음 시장 포트폴리오는 그 시장에 있는 모든 위험 자산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각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시장 내에서 시가총액 비중, 그 자산의 시가총액 비중하고 똑같도록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총액은 관계가 없어. 내가 1억을 들여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든 100억을 들여서 구성을 하든지 간에 내가 갖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의 개별 종목들의 투자 비중은 시장 전체 시가총액분의 그 개별 종목의 전체 시가총액 요거하고 동일하도록 모든 자산을 구성을 해서 만든 포트폴리오를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뭐 주식만 생각할게요. 주식만 생각을 해가지고 주식 시장만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의 시가총액
중에서 시가총액 분의 삼성전자라는 단일 종목의 시가총액의 비중이 예를 들어서 뭐 20%다. 그죠? 전체 시가총액 분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한 개 20%다라고 하면 내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는 삼성전자라는 요 종목의 구성 비중도 20%가 돼야 된다는 거죠. 모든 종목이 그런 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그래서 위험자산 전부 모든 종목, 모든 위험자산 종목을 가지고 구성을 했고 각 개별 위험자산 종목의 투자 비중이 시장 내에서의 구성 비중하고 똑같도록 구성을 한 포트폴리오를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미 눈치챘겠지만 우리 시그마 R, ER 평면상에는 투자 총액이 안 나와요. 투자 총액이 안 나온다고. 시그마 R, ER 평면상에는 기대 수익률과 그다음에 그 수익률의 표준 편차만 표현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률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뭐예요? 총액이 안 드러나지. 내가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20%의 수익을 얻었다. 근데 1억을 투자해가지고 20%의 수익을 얻었다. 그죠? 수익률에는 총액이 안 나온다고. 20%라는 수익률에는 이게 1억 투자해가지고 얻은 20% 수익률인지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얻은 20% 수익률인지 수익률에는 총액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시그마 R, ER 평면상의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투자 총액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투자 총액은 고려하지 않고 투자 수익률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만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총액과 관계없이 자산의 이 기대 수익률과 그 위험도만 가지고 그 자산을 평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 10주를 사든 100주를 사든 간에 그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100주 산 수익률이나 10주 산 수익률이나 수익률 계산하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100주를 샀는데 주당 뭐 10%씩 올랐다. 그러면 100주에 대한 단순 수익률 구해도 그냥 10%가 되는 거고 10주에 대한 단순 수익률을 구해도 10%가 되는 거고 똑같이 10%라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수익률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그 종목을 특정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ER이 얼마고 시그마 R이 얼마고 그래서 그 평면상에 요렇게 요 점으로 표현된다.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삼성전자의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고 내가 투자한 뭐 투자 금액이 얼마고 요런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래서 시장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로 구성 비중이 중요해. 구성하고 있는 종목하고 그 개별 자산의 구성 비중이 중요한 거지. 투자 총액, 투자 금액의 규모 요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100억을 가지고 시장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고 10억을 가지고 시장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두 개는 동일한 시장 포트폴리오고 시장 포트폴리오는 따라서 하나다. 그래서 시그마 R, ER 평면상에 딱 하나의 점으로 표현이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요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랬어요. 시그마 R, ER 평면상에 요렇게 투자 가능 집합은 요렇게 오렌지색으로 채색한 부분, 그 경계선 포함해가지고요. 저기 있는 그 경계선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 경계선 포함해가지고 투자 가능 집합이다. 투자 가능 집합이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꼭지점 윗부분 실선으로 표현된 저 부분이 효율적 프론티어예요. 효율적 프론티어고 꼭지점 포함해서 밑에 점선으로 좀 뭐 이렇게 구멍 뚫린 것처럼 뻥뻥뻥뻥 돼 있는 거는 효율적 프론티어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 가능 집합에는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경계선 중에서 꼭지점 포함해서 꼭지점 윗부분만 효율적 프론티어고 따라서 꼭지점 윗부분에 있는 놈들만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의상 동일한 ER 수준에서는 시그마 R이 제일 작은 놈들이 저 경계선에 걸리는 놈들이지. 그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수평선을 그어봐. 수평선을 그어가지고 동일한 ER 수준을 갖는 여러 가지 자산과 포트폴리오들이 그 수평선 상에 쭉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시그마 R이 작은 놈이 바로 효율적 프론티어에 있는 저놈이지. 그죠? 어떤 수평선을 긋든지 간에, 그죠? 어떤 특정한 ER 값을 갖도록 수평선을 쫙 그었을 때 그 수평선에 걸리는 놈들이 전부 다 동일한 ER 값을 갖는 포트폴리오와 개별 자산들일 텐데
그놈들 중에서 시그마 R이 제일 작은 놈이 바로 효율적 프론티어 위에 있는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시그마 R 수직선을 그어봐. 요 좌표평면상에서 수직선을 쫙 그으면 동일한 시그마 R을 갖는 놈들이 그 수직선에 쭉 걸릴 거 아니야. 근데 그놈들 중에서 가장 큰 ER 값을 갖는 놈이 바로 저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 있는 놈들이 되겠죠. 그래서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정의상 투자 가능 집합 내에 있는 놈들 중에서 동일한 기대 수준을 갖는 놈 중에서는 위험도가 제일 낮고, 동시에 동일한 위험 수준을 갖는 놈들 중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제일 높은 놈들을 고르면 저렇게 투자 가능 집합의 경계선 중에서 꼭지점 포함해서 꼭지점 위에 있는 저놈들이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되고, 따라서 그놈들의 집합을 쭉 모아놓은 저 경계선 부분이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효율적 프론티어의 꼭지점에 해당되는 저놈이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 있는 모든 점 중에서 위험이 제일 작죠. 위험이 제일 작지. 시그마 R 값이 제일 작기 때문에 저놈을 MVP라고 한다. MVP라고 하고, 시장 포트폴리오는 여기쯤 있어요. 시장 포트폴리오는 여기쯤 있다고. 마켓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M자를 써가지고 저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왜 효율적 프론티어가 이렇게 생겼느냐, 효율적 프론티어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 하는 거는 증명하지 않는다. 여러분 수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한 학기를 통째로 쏟아 부어야 다룰 수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책에 보면 우리 책에도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우리 책의 요 설명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요 부분이죠.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래서 86페이지, 87페이지 요 부분인데, 요거를 이게 쌍곡선이거든. 아까 보여줬던 그 그래프가, 그죠?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돼 있는 저 부분, 그러니까 투자 가능 집합의 그 경계선 저 부분, 그죠? 저게 쌍곡선의 일부분이야. 쌍곡선의 일부분인데, 이게 쌍곡선의 일부분이라는 거를 증명을 한 게 1972년이라고. 그래서 요 이론이 등장한 게 1950년대 나왔는데 무려 한 20년 정도 걸려가지고, 처음에 이론이 나왔을 때는 이게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정확히 쌍곡선이다라는 걸 규명을 한 게 1972년이라고요. 72년. 1972년에 로버트 머튼, 나중에 199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그러니까 1973년에 옵션 가격 모형, 우리 뒤에서 배우는, 혹은 뭐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같은 데서 배운 블랙숄즈 모형을 개발을 해서 199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로버트 머튼이 블랙숄즈 모형 그 논문을 쓰기 1년 전인 1972년에 논문을 써가지고 이게 쌍곡선의 일부분이다라는 거를 규명을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 어딨냐? 91페이지 보면 효율적 프론티어의 형태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돼 있는데, 말이 증명이지 이게 증명이 아니라 증명 못한다 이런 거를 이제 써놓은 거예요. 써놓은 걸 보면 머튼이 1972년에 이게 쌍곡선의 일부분이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제시를 한 거야. 근데 요 머튼 논문, 우리 이제 책 뒤에 보면은 그 참고 문헌이 있거든. 참고 문헌 보여줄까? 머튼 눌러보면 여기 293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 항목, 머튼 1972 An Analytic Derivation of the Efficient Portfolio Frontier 라고 돼 있는 요 제목에 The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에 실린, 1972년에 실린 요 논문에 요거를 증명을 해놨다고요. 요 논문은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어.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다운받아서 열어봤자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어려워서.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죠?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게 다운받아도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거다. 와, 이거 괜히 넘어왔네.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한참 넘겨야 되는데. 괜한 걸 건드렸어. 자, 아이고. 이게 지금 내가 컨트롤을 모니터 하나로 지금 모든 걸 컨트롤 하고 있거든.
너무나도 힘들어. 와, 모니터 한 두세 개쯤 되면 참 좋겠는데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쌍곡선의 일부분이다. 쌍곡선의 일부분이다. 요거를 어, 이야기는 뭐 그렇게 결론은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쌍곡선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이걸 유도하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서 저 논문을 이해를 하려면 행렬 대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 행렬 대수와 행렬 미적분학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제 행렬을 요즘에 안 배우죠. 안 배우는데 행렬을 고등학교 때 배우던 시절에도 저거는 고등학교 때 좀 배운 정도의 행렬 실력을 가지고 저 논문 보면은 토할 것 같아.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걸 하려면 행렬 대수를 좀 많이 알고 행렬 미적분학이라는 걸 특히 더 알아야 되는데 행렬 미적분학이 뭐냐면 함수를 행렬의 연산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렇게 표현된 함수를 행렬로 미분하는 내용이야. 행렬로 미분하는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배우는 미적분학은 뭡니까? 함수를 변수로 미적분하는 내용이죠. 그죠? 근데 요거는 행, 저, 함수를 행렬의 형태로 표현을 해놔놓고 행렬로 미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죠? 그런 내용이어서, 이해를 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수학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부 수준에서는 다루지 않아.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과정에서도 뭐 하버드나 MIT나 이런 데서 마찬가지로 저걸 유도해내는 과정, 그죠? 효율적 프론티어가 쌍곡선의 일부분이다. 그다음에 저 효율적 프론티어를 포함한 투자 가능 집합의 저 경계선이 쌍곡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다루는 학부 과정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저거는 박사 과정 좀 가야지 다룰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근데 이걸 왜 장황하게 이렇게 써놨냐면 옛날에 뭐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안 다룬다 이러고 넘어갔더니만 어떤 학생이 강의 평가에다가 뭐 악평을 해놨어. 교수가 이런 걸 가르쳐 줘야지 증명도 안 하고 넘어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욕을 막 해놨어. 그래서 아니 이거는 학부생한테 가르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간 건데 그 배우고 싶으면 박사 과정에 들어와. 그런 수밖에 없어요. 그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가르칠 수가 없는 내용이야. 그래서 다른 책들도 보면 국내외의 요 투자론 책들을 보면 거기서도 이게 증명이 안 돼 있어요. 증명이 안 돼 있고 이게 쌍곡선의 일부분이라는 내용도 안 나와요. 그냥 쌍곡선의 쌍시옷도 안 나와. 미국 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충 이렇게 꼬불랑하게 생겼다. 뭐 이러고 넘어가는데 그것도 왜 이렇게 생겼을 것인가 하는 거를 그냥 그 정확한 정밀한 수학적인 어떤 뭐 증명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위험 자산 두 개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두 자산 사이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각각의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니까 그래프로 그려 보니까 각각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놈들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로 그렇게 했는데 두 개까지 뭐 세 개로 하면 또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뭐 이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고 학생들한테 그냥 대충 그럴 것 같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어차피 정확한 증명은 안 돼요. 어차피 정확한 증명은 안 되고 정확한 증명을 학부 수준에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요거를 요렇게 생겼다라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93페이지에 보면 요 쌍곡선을 그림을 그려놨는데 위쪽에 있는 건 진짜 쌍곡선이고 쌍곡선이 두 종류가 있죠. 아래 위로 서로 이제 마주보는 쌍곡선이 있고 좌우로 마주보는 쌍곡선이 있는데 좌우로 마주보는 쌍곡선을 그려놨는데 저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놈을 Y축 방향으로 약간 이동시킨 거가 우리 93페이지 밑에 있는 효율적 프론티어를 포함한 요 투자 가능 집합의 경계선에 해당되는 게 바로 쌍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곡선의 오른쪽에 있는 저놈을 위로 약간 이동시킨 그게 이제 이 투자 가능 집합의 경계선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를 여기 91페이지에 보면 정리 12 그래가지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원래의 수식 표현이 아니야. 원래 수식 표현 보면 행렬이 등장하고 하여튼 식이 되게 더럽거든요. 더러운데 하여튼 그거를 최대한 행렬이 등장하지 않는 형태로 표현을 한 게 이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효율적 프론티어의 형태라고 적어놓은 이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림상으로 저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쓸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래도 증명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수학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수식 정도는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쌍곡선의 개념, 쌍곡선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설명하고 쌍곡선의 방정식 이런 거 쭉 보여주고 점근선의 방정식 이런 거 보여주고 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 프론티어는 쌍곡선의 일부분인데 수식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어차피 뭐 증명도 안 되고 요 수식을 직접 이용할 경우는 없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이 부분은 그냥 하지 않고 그림으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93페이지에 있는 효율적 프론티어 이렇게 생겼다라는 정도를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면 되겠고 자 여기서 저 시장 포트폴리오 M이 왜 저기 위치합니까?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이것도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것도 대충 저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저것도 증명을 하려면 뭐 경우를 따져가면서 되게 복잡하거든. 복잡하기 때문에 저것도 저기쯤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N개 위험 자산만으로 구성된 경우를 살펴본 거예요. N개 위험 자산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뭐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그 무궁무진하게 만든 포트폴리오와 N개의 위험 자산들을 시그마 R, ER 평면상에 나타내면은 방금 봤던 그래프처럼 뭐 그렇게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여기에 이제 무위험 자산을 하나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자본시장을 다루는데 N개의 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위험 포트폴리오 P하고 무위험자산 F를 가지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Q라고 할 거야. Q라고 할 거야. 위험 포트폴리오 P가 딱 정해져 있고 무위험자산 F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구성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Q는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죠? 포트폴리오 P에 대한 투자 비중이 W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투자 비중을 P에 대한 투자 비중을 0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0.00001, 0.00002, 0.00003 이렇게 계속 이 투자 비중을 변경해 가면서 P와 F로 구성 가능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겠죠. 그렇게 구성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Q라고 그래. 그죠? P의 0.00001, 그 다음에 F의 나머지를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한 놈이나 P의 뭐 0.1, 그 다음에 무위험자산 F의 0.9를 투자를 해가지고 구성한 포트폴리오나 전부 다 Q라고 할 거야. 그래서 저 Q라고 하는 거는 좀 뭐랄까 변수의 개념이에요. 변수의 개념. 그래서 위험 포트폴리오 P와 무위험자산 F로 구성하기만 하면 전부 다 포트폴리오 Q라고 부를 텐데 요 놈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한다. 라는 걸 증명을 할 거야. 뭐 증명이랄 것도 없고 그냥 간단한 산수예요. 산수. 그래서 ERQ는 RF 더하기 시그마 P분의 ERP 빼기 RF 곱하기 시그마 Q라는 이러한 식이 성립을 한다. 요거를 증명을 할 거다. 위험 포트폴리오 P에 대한 투자 비중을 W라고 하면 그러면 무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뭐가 된다? 1-W가 되겠죠. 1-W가 되겠지. 왜? 이런 게 이제 자유자재로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자유자재로 돼야 되고 지금도 왜지? 이러면 여러분은 좀 힘들어져요. 요 앞에서 포트폴리오 이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전 정지 작업할 때 그죠? 이게 평균 분산 기준 요거 다루기도 전에 보면 포트폴리오의 성질이라고 있잖아. 포트폴리오 성질 66페이지 정리 9의 포트폴리오의 성질 있는데 정리 9의 A번 보면 뭐예요? WI를 다 더한 게 1이라며. 그죠? 투자 비중 WI를 개별 자산별로 다 더하면 그게 1이라며. 따라서 위험 포트폴리오 P에 대한 투자 비중이 W면 무위험 자산 F에 대한 투자 비중은 뭐여야 된다? 1-W여야 된다. 그래야 W 더하기 1-W 하면 1이 되지. 그죠? 지금 위험 포트폴리오 P와 무위험 자산 F로 포트폴리오 Q를 구성을 하려고 하니까 P에 대한 투자 비중이 W면 무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1-W여야 두 투자 비중 W하고 1-W를 더했을 때 1이 되잖아. 그래서 요렇게 된다.
RQ는 RQ는 WRP 더하기 1-WRF. 요렇게 표현이 된다. 요렇게 표현이 된다. 왜 이렇게 표현되겠어요? 왜 이렇게 표현되겠어? 여기 66페이지에 B번, 정리 9의 B번 보면 RP는 WIRI의 합이지. 그죠? 포트폴리오의 단순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단순 수익률 곱하기 투자 비중 해서 다 더한 거라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포트폴리오 P에 대한 투자 비중이 W이기 때문에 W 곱하기 RP 더하기 무위험자산 F에 대한 투자 비중이 1-W이기 때문에 1-W RF 해서 더한 게 RQ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양변의 기대값을 취하면 이렇게 되죠. 양변의 기대값을 취하면 ERQ는 WERP 더하기 1-WRF가 되죠. 왜? W는 상수고 어디 있어요? 요 66페이지 정리 9에 C번 보면 WI는 상수다 이렇게 돼 있죠. WI는 상수고 그 다음에 RF는 상수죠. 저 위에 있네. 6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수익률 RF는 상수다 이렇게 나와 있네. 끄트머리야. 그죠? RF는 상수죠. W도 상수고 RF도 상수야. W도 상수고 RF도 상수기 때문에 양변의 기대값을 취했을 때 이렇게 된다. ERQ는 WERP 더하기 1-WRF 이렇게 된다. 요거를 전개를 해가지고 W에 대해서 묶으면 이렇게 되죠. 그죠? 뒤에 1-WRF 저 부분을 전개를 하면 제일 먼저 RF가 나오고 그거를 여기 두 번째 등호 있는 요 부분에서 적은 거고 RF 더하기 그 다음에 W로 묶이는 게 뭐가 있어요? 앞에 W 곱하기 ERP가 있고 뒤에 -WRF가 있죠. 그거를 W를 앞으로 묶어내면 플러스 W 대괄호 열고 ERP 빼기 RF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죠. 또한 여기다가 분산을 취해봐. 분산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variance RQ는 WRP 더하기 1-WRF가 되기 때문에 상수의 분산의 성질에 의하면 그죠? 상수 부분은 사라지죠. 그죠? 사라지고 이제 곱해져 있는 상수는 앞으로 나오면서 제곱이 된다. 그래서 W 제곱 variance RP가 된다. W 제곱 variance RP가 되고 따라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서 구해보면 variance RQ는 시그마 Q 제곱이고 variance RP는 시그마 P 제곱이기 때문에 W는 양변에 루트를 씌워가지고 양변을 시그마 P로 나누면 W는 시그마 P분의 시그마 Q라고 구해낼 수가 있다. W는 시그마 P분의 시그마 Q로 구해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렇게 구해낸 W를 위에 ERQ 이퀄 RF 더하기 W 괄호 열고 ERP 빼기 RF 괄호 닫고 라는 저 식에다가 W를 쑤셔 넣으면 그럼 이렇게 되죠. 마지막 식을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된다. ERQ는 RF 더하기 시그마 P분의 ERP 빼기 RF 시그마 Q 이렇게 된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 포트폴리오 P와 무위험 자산 F로 구성 가능한 포트폴리오 Q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 사이에는 이러한 수식이 성립되게 된다. 근데 얘가 이름이 있어. 얘의 이름이 자본 배분선이야. 자본 배분선.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자본 시장에서 이렇게 생긴 방금 유도한 이렇게 생긴 요 놈을 자본 배분선이라 그래. 자본 배분선. Capital Allocation Line 줄여서 CAL이라고 그래. CAL. CAL. Capital Allocation Line. CAL. N개의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위험 포트폴리오 P하고 무위험 자산 F로 구성 가능한 포트폴리오 Q의 ERQ와 시그마 Q 사이의 관계식 요거를 자본 배분선 Capital Allocation Line CAL이라고 하고 요때 요 선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X가 지금 XY로 따지면 시그마 Q가 X고 ERQ가 Y인 그런 직선이고 절편은 RF고 기울기가 시그마 P 분의 ERP 빼기 RF야. F와 P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포트폴리오 P는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의미를 하고 그다음에 무위험 자산 F도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RP하고 시그마 P는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변수 같은 게 아니야. 그죠? ERQ와 시그마 Q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왜?
포트폴리오 P와 무위험자산 F로 구성 가능한 포트폴리오들을 다 이제 포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몇 퍼센트로 포트폴리오 P에 몇 퍼센트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 RQ 자체가 바뀌잖아. RQ가 바뀌니까 ERQ와 시그마 Q도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ERQ 시그마 Q는 변수이고 ERP 시그마 P는 상수야. 그리고 RF도 상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Y에 해당되는 게 ERQ고 자본 배분선에서 X에 해당되는 게 시그마 Q고 RF라는 저놈이 절편이 될 거고 Y 절편이 될 거고 시그마 P분의 ERP 빼기 RF라는 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될 텐데 이 기울기 부분을 샤프 비율이라고 그래요. 샤프 비율. 샤프도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요 뒤에서 포트폴리오 이론의 막바지에 가면 CAPM이라고 배우거든요. CAPM. 그 CAPM을 창시한 학자인데 요거를 샤프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요 기울기를 샤프 비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샤프 비율. 샤프 비율의 그 의미는 이 샤프가 우리가 쓰는 그 딸깍딸깍 그 샤프 아니고 사람 이름 샤프예요. 이 샤프 비율의 의미는 뭐겠어요? 포트폴리오 P의 위험분의 저걸 나중에 배울 텐데 저게 이제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그러거든요. 위험 프리미엄. 그죠? 포트폴리오 P에 투자를 했을 때 무위험 자산에 투자한 것보다 더 얻게 되는 기대 수익률 부분. 저거를 위험 프리미엄이라 그러거든. 왜? 무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면 위험이 없잖아. 위험이 없이 위험 부담하지 않고 RF라는 돈을 벌 수가 있는데 RF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포트폴리오 P라는 위험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 벌 수 있는 돈이 더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저거는 왜 저만큼 ERP 빼기 RF만큼 돈을 더 벌 수 있게 됐느냐? 위험을 떠안았기 때문이야. 그죠? 포트폴리오 P가 갖고 있는 위험을 떠안았기 때문에 ERP 빼기 RF라는 저만큼을 무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때보다 더 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거를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그래. 위험 프리미엄. 위험을 떠안음으로써 더 버는 돈. 위험을 떠안음으로써 더 벌게 되는 수익률을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그런다고. 그 위험 프리미엄을 뭘로 나눴어요? 시그마 P의 포트폴리오 P의 위험으로 나눴다고.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포트폴리오 P에 투자를 할 때 위험 한 단위당 보상이야. 그죠? 위험 한 단위당 얼마만큼의 돈을 더 벌 수 있느냐 하는 그 보상 비율을 나타내는 게 샤프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상 비율을 나타내는 게 샤프 비율이다. 그래서 무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는 위험 부담 없이 RF라는 돈을 벌었는데, 그죠? 근데 위험 포트폴리오 P에 투자를 하니까 ERP 빼기 RF라는 그 수익률을 추가로 더 얻었는데 이 추가로 더 얻게 되는 위험 프리미엄이 위험 한 단위당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게 샤프 비율이라고 하겠습니다. 샤프 비율. 하여튼 저 기울기 부분, 저 시그마 P분의 ERP 빼기 RF 저게 이 자본 배분선의 기울기고 요 기울기의 이름을 샤프 비율이라고 한다. 근데 요때 그 위험 포트폴리오를 P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임의의 위험 포트폴리오 P를 딱 해가지고 P하고 F 사이에 P하고 F를 이용을 해가지고 Q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위험 포트폴리오 P 대신에 M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Q를 구성을 했을 때 그때 성립하는 자본 배분선을 특히 자본 시장선이라 그래. 자본 시장선. 그래서 캐피탈 마켓 라인. 앞에 자본 배분선하고의 차이는 RP 대신에 RM이 들어갔다는 것만 달라. 그래서 이 기울기 부분만 달라요. ERM 빼기 RF 나누기 시그마 M이지. 그래서 M 대신에 P 대신에 M이 들어갔다는 점만 달라요. 그래서 위험 포트폴리오를 시장 포트폴리오도 위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죠. 위험 포트폴리오의 정의가 뭐였어? 위험 자산만으로 구성되어서 위험이 있는 포트폴리오를 위험 포트폴리오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시장 포트폴리오는 뭐다? 시장에 있는 모든 위험 자산으로 구성을 하되 그 구성 비중을 시장 전체에서의 비중과 똑같도록 구성을 한 포트폴리오를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 포트폴리오도 위험 포트폴리오의 한 종류죠. 그래서 위험 포트폴리오 P와 무위험 자산 F를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Q의 시그마 Q, ERQ 사이의 관계식이 자본 배분선이었다고 하면 그 위험 포트폴리오 P가 특히 시장 포트폴리오 M일 때 포트폴리오 Q의
시그마 Q, ERQ 사이의 관계식, 자본 배분선, 그거를 자본 시장선이라고 부른다. Capital Market Line, CML이라고 부른다. CML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형 자산이니까 RF는 여기 요 값이 되겠죠. 점은 F야. 점은 무형 자산을 F로 나타낸다고 했기 때문에 점의 이름은 F인데 저 RF라는 거는 그 F의 ER 값, F의 ER 값을 나타내는 거죠. F의 ER 값. F라는 무형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RF지. RF 상수값이고 상수값이기 때문에 기대값을 취해도 그냥 RF가 되기 때문에 저 Y축, ER축 상의 값을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저거는 점의 이름이 아니야. 점의 이름은 F예요, F. 근데 요거랑 요 P는 점의 이름이야. P라는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위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자본 배분선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시그마 Q, ERQ의 관계식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절편이 RF이고 기울기가 시그마 P분의 ERP 빼기 RF인 직선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 직선이 시그마 R, ER 평면상에 나타내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왜 이렇게 나타나겠어요? 왜 이렇게 나타나겠어? 광고가 뜨네. 왜 저렇게 나타나냐면 넘어가 봅시다. 자, 자본 배분선, 그죠? 자본 배분선의 식이 95페이지, 95페이지에 보면 자본 배분선이 나타나 있잖아. 자본 배분선의 식을 보면 X에 해당되는 게 시그마 Q고 Y에 해당되는 게 ERQ고 그러면 RF가 지금 절편이죠. RF 상수니까 RF 더하기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시그마 P분의 ERP 빼기 RF잖아. 시그마 P분의 ERP 빼기 RF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직선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절편이 RF고 절편이 RF 맞죠?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RF와 P 사이에 그 기울기를 계산을 해봐. P라는 저 점의 X좌표가 뭐야? 시그마 값이 뭐야? 시그마 P지. 시그마 P고 Y값, ER 값은 ERP지. 그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야 돼요? 0에서 시그마 P까지 갈 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요? RF에서 ERP까지 가잖아. 그래서 기울기는 어떻게 한다? X축 증가분 분의 Y축 증가분. 그죠? 그래서 시그마 P분의 ERP 빼기 RF. 그죠? 시그마 P분의 ERP 빼기 RF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바로 저 선이지. 그죠? 그래서 요 선은 직선이고 그다음에 그 기울기가 절편이 RF이고 기울기가 시그마 P분의 ERP 빼기 RF이기 때문에 저렇게 시그마 R, ER 평면상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죠? 절편이 RF이고 기울기가 시그마 P분의 ERP 빼기 RF인 이러한 직선으로 나타나게 돼서 F라는 점과 P라는 점을 지나는 저러한 직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자본 배분선이 Q라는 포트폴리오들을 모아놓은 거라며 P와 F, 그죠? 위험 포트폴리오 P와 무위험 자산 F를 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포트폴리오 Q를 쭉 모아놓은 거. 그 포트폴리오들의 ER과 시그마 R 사이의 관계, 그죠? 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그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F와 P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성한 포트폴리오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F라는 점이 나타내는 바는 뭐야? F라는 점은 포트폴리오 P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F에만 100% 1의 비중으로 투자를 했을 때 저 F라는 점이 Q가 될 거고, 그죠? Q가 될 거고. 그 다음에 P라는 점은 뭐야? 포트폴리오 P에만 100% 투자를 하고 F에는 아무것도 투자 안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Q, 그죠? 그게 저 P점이 되겠지. 그래서
저 F점과 P점은 자본 배분선 위에 당연히 있어야 돼. 자본 배분선 상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본 배분선은 아까 수학적으로 봤을 때 직선이었잖아. 직선이기 때문에 저 F와 P를 지나면서 직선인 선을 그으면 그게 자본 배분선일 수밖에 없다. 그죠? Q라는 포트폴리오를 P와 F를 이용해서 Q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그 F와 P도 그 Q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왜? F에만 100% 투자를 해도 되니까. 그죠? 포트폴리오 P에는 투자 비중을 0으로 하고, 무위험자산 F에는 투자 비중을 1로 해가지고 투자해도 그거를 그 두 개로 구성한 포트폴리오 Q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F도 그러한 Q의 일종이다. 그죠? 그 다음에 P도 마찬가지로 Q의 일종이다. 왜? 위험 포트폴리오 P에 100% 투자하고 무위험자산 F에 0% 투자하고 해서 구성을 하면 포트폴리오 P도 그렇게 해서 구성한 Q의 한 종류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배분선이 그렇게 구성한 Q의 시그마 R, ER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고 직선이었다고 하면 그 자본 배분선 상에 F와 P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왜? F와 P도 그러한 Q라는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따라서 직선은 직선인데 F라는 저점과 P라는 저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면 저게 자본 배분선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 배분선은 수학적으로 아까 뭐 절편이 얼마고 기울기가 얼마고 해서 그림을 그려도 이런 그림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자본 배분선은 F와 P를 이용해서 구성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시그마 R, ER 평면상에 나타낸 직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F와 P도 그러한 포트폴리오 Q의 일종이기 때문에 F와 P도 그 자본 배분선 상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본 배분선은 직선인데 F와 P를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그려도 그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자본 배분선이고, 요때 요 P가 M일 때, 요때 P가 M일 때에 요 자본 배분선을 자본 시장선, Capital Market Line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본 시장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P 대신에 M을 썼어요. 뭐 위치가 지금 그림상으로는 똑같이 이제 P나 M이나 그죠? 똑같이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저 M은 저 P하고 뭐 똑같은 위치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위험 포트폴리오 P 대신에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써서 구성한 자본 배분선을 자본 시장선이라고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F와 M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게 자본 시장선이다.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 최적 포트폴리오. 이제 좀 막바지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 와서 드디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효용 함수와 무차별 곡선의 개념이 접목이 돼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각 개별 자산과 그 개별 자산으로 구성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들이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무위험 자산을 하나를 추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였는데, 여기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효용 함수와 무차별 곡선의 개념을 접목을 해서 등장하는 개념이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자본 시장에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 Optimal Risky Portfolio는 N개의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위험 포트폴리오 중에서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투자하는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 Optimal Risky Portfolio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서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투자하는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포트폴리오를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 Optimal Complete Portfolio라고 부른다. Optimal Complete Portfolio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했던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해가지고 구해내고자 하는 거는 결국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와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를 구해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위험 포트폴리오 중에서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포트폴리오. 그게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고,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는 위험 자산 N개하고 무위험 자산 1개를 전부 다 이용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그 중에서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포트폴리오. 그거를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험 포트폴리오의 개념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위험 포트폴리오가 아니다. 위험이 있으면서 위험 자산만으로 구성돼야 위험 포트폴리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N개의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위험 포트폴리오로서라는 조건이지. 그놈들 중에서 위험 자산만으로 구성을 한 위험 포트폴리오 중에서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놈. 그거를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는 위험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안 쓰죠. 왜? N개의 위험 자산에 한 개의 무위험 자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성한 놈은 위험 자산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 포트폴리오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N개의 위험 자산과 한 개의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서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포트폴리오를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 Optimal Complete Portfolio라고 부른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효율적 포트폴리오, N개의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자본 시장에서 N개의 위험 자산과 그 위험 자산으로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위험 포트폴리오 P의 집합을 투자 가능 집합, Set of Investable Portfolios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그러한 투자 가능 집합상에 있는 점으로 표현된 모든 포트폴리오 중에서 주어진 위험 수준에서는 최대의 기대 수익률을 보이고, 주어진 기대 수익률 하에서는 최소의 위험도를 보이는 그런 최고의 포트폴리오들을 효율적 포트폴리오, Efficient Portfolio라고 한다. 그리고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을 모아놓은 거를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부른다. 효율적 프론티어, Efficient Frontier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Efficient Frontier 상에 있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중에서 분산이 제일 작은 놈을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MVP, Minimum Variance Portfolio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는 이 시장에 있는 N개의 위험 자산 전부를 이용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되, 그 각 자산의 투자 비중은 시장 전체에서의 구성 비중하고 똑같도록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시장 포트폴리오, Market Portfolio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투자 가능 집합은 쌍곡선의 일부로 표현되는 저 경계선의 요 오목한 안쪽, 그죠? 이 부분이 전부 다 투자 가능 집합이 되고, 요 쌍곡선의 일부분인 요 그 경계선, 그죠? 파란색 경계선 중에서 위에 있는 놈, 꼭지점을 포함해서 위에 있는 놈이 효율적 프론티어가 된다. 왜?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주어진 ER값 하에서는 최소의 시그마 R값을 보여야 하고, 주어진 시그마 R값에서는 최대의 ER값을 보이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평선을 그어서 수평선을 ER 그러니까 요 평면상에서 수평선을 그어 보면 동일한 ER 값을 갖는 포트폴리오들이 여럿 걸리게 되는데, 그놈들 중에서 제일 작은 시그마 R 값을 보이는 놈이 저 경계선에 있는 놈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그으면 동일한 이 시그마 R 값을 보이는 놈들 중에서 가장 큰 ER 값을 보이는 놈은 역시 저 경계선 상에 있는 저 놈이 되겠죠. 그래서 저 그 투자 가능 집합의 경계선 중에서 꼭지점 위쪽에 있는 놈, 그죠? 저놈들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이고, 저놈들을 다 모아놓은 저 실선 부분을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겠다. 요 밑에 있는 놈들은 그게 안 되지. 밑에 이제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죠? 뻥뻥뻥뻥 뚫려 있는 저 꼭지점 아래쪽에 있는 저 놈들은, 저 포트폴리오들은 주어진 기대 수익률 하에서 최소한의 위험을 보이는 건 맞아, 그죠? 수평선을 그어가지고 그 수평선이 밑에 이제 꼭지점 밑에 있는 저쪽으로 지나가도록 수평선을 그어보면 주어진 ER 값 하에서는 최소한의 시그마 R 값을 보이는 놈들이 맞긴 한데, 수직선을 그어보면 아니지. 수직선을 그어보면 어떻게 되죠? 시그마 R, 동일한 시그마 R 값을 보이는 놈 중에서 ER 값이 제일 큰 놈이 아니라 제일 작은 놈이 아래쪽 경계선에 있는 저놈들이지. 그래서 아래쪽 경계선에 있는 저 뻥뻥뻥뻥 돼 있는 저놈들은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는다. 주어진 위험도 하에, 그러니까 주어진 기대 수익률 하에서는 위험도가 제일 낮은 놈이긴 한데, 주어진 위험도 하에서는 제일 높은 기대 수익률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제일 낮은 기대 수익률을 보이기 때문에 꼭지점보다 밑에 있는 저놈들은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는 저 꼭지점을 포함해서 꼭지점 위쪽에 있는 놈들만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놈들 중에서
시그마 R 값이 제일 작은 놈, 분산이 제일 작은 놈이 꼭지점이죠. 꼭지점이 MVP다. Minimum Variance Portfolio고, 그 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는 여기쯤 위치한다.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가 저렇게 쌍곡선의 일부분이 된다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보여주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우리 학부 과정에서는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넘어가기로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위험자산 하나를 추가를 해가지고 위험자산 N개하고 무위험자산 1개로 구성된 자본시장을 다룰 때 N개의 위험자산으로 구성한 위험 포트폴리오 P하고 무위험자산 F로 어떤 포트폴리오 Q를 구성을 하면 그 Q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기 때문에 Q는 매우 많이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포트폴리오 P가 하나로 딱 고정이 돼 있고 무위험자산 F가 하나로 고정이 돼 있을 때 그놈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Q를 만드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지. 그죠? 포트폴리오 P에 대한 투자 비중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면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Q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RQ라는 것 자체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ERQ 시그마 Q 값도 구성되는 이 투자 비중에 따라서 ERQ 시그마 Q 값도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오는, 그래서 ERQ와 시그마 Q는 변수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그죠? 포트폴리오 P와 포트폴리오 F는, 그러니까 무위험자산 F는 정해져 있는 어떤 딱 고정된 위험 포트폴리오, 고정된 무위험자산이지만 그걸로 구성한 포트폴리오 Q의 ERQ와 시그마 Q는 Q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ERQ와 시그마 Q도 다양한 값을 취할 수 있어서 ERQ와 시그마 Q는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변수들 사이에 관계식이, 요런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 ERQ는 RF 더하기 시그마 P분의 ERP 빼기 RF 시그마 Q, 요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요런 관계를 도출해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도출을 하냐면, 자, 위험 포트폴리오 P에 대한 투자 비중을 W라고 하면 무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1-W가 돼야 된다. 왜? 투자 비중을 더하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래서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투자 비중 곱하기 단순 수익률 해서 다 더하면 그게 포트폴리오의 단순 수익률이라며. 그래서 RQ는 WRP 더하기 1-W RF로 나타나게 되는데, 투자 비중 W는 상수고 RF는 무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위험이 없기 때문에 상수다. 상수. 그죠? 그래서 W하고 1-W하고 RF는 전부 다 상수고 RP와 RQ만 확률 변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여기에 기대값을 취하면 ERQ는 이렇게 된다. WERP 더하기 1-W RF 이렇게 되고, 요거를 뒤에 있는 두 번째 항을 전개를 해가지고 묶으면 RF 더하기 WERP 빼기 RF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양변에 분산을 취하면 variance RQ는 W제곱 variance RP 이렇게 표현이 되고, variance RQ는 시그마 Q 제곱이고 variance RP는 시그마 P 제곱이죠. 그래서 양변에 루트를 씌운 다음에 양변을 시그마 P로 나누면 W는 시그마 P분의 시그마 Q가 돼서 요 W 값을 위에 있는 그 두 번째 식 저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게 ERQ는 RF 더하기 시그마 P분의 ERP 빼기 RF 시그마 Q라는 이런 식을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된다. 이 식을 뭐라고 한다? 자본 배분선이라고 한다. 자본 배분선이라고 하고, 이 식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시그마 P분의 ERP 빼기 RF라는 저놈을 샤프 비율이라고 한다. 샤프 비율. 샤프 비율이 뜻하는 바는 포트폴리오 P에 투자를 할 때 위험 한 단위당 위험 프리미엄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게 샤프 비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본 배분선에서 위험 포트폴리오를 시장 포트폴리오로 했을 때의 자본 배분선을 특히 자본 시장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캐피털 마켓 라인, 자본 시장선이라고 한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여기가 F점이고 무위험 자산을 나타내는 F점이고, 위험이 없으니까 시그마 R 값이 0이어야 되겠죠. 시그마 R 값이 0인 어떤 점으로 표현이 될 거고, RF, ER 값은 RF이고 시그마 R은 0이니까 저런 이제 그 절편의 형태로 저렇게 표현이 될 거고, 저 점이 무위험 자산을 나타내기 때문에 점 이름은 F예요. F. 뒤에 그래프에 가면 F라고 표현해 놓은 그래프들도 있어요. 그죠? 요 점과 F라는 점과 P라는 위험 포트폴리오 P를 나타내는 요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이 자본 배분선이다. 왜 그렇게 했어요? 방금 자본 배분선의 그림은
직선이라는 사실을 알았잖아. 그죠? RF 더하기 시그마 P분의 ERP 빼기 RF 시그마 Q. 이렇게 돼가지고, 직선이라는 사실을, 시그마 Q와 ERQ는 직선이다. 그 관계는 직선이다. 이런 거는 알았는데, 그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날 수밖에 없느냐 하면 F하고 P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F는 무위험 자산에만 100% 투자한 포트폴리오 Q라고 볼 수가 있고, P는 위험 포트폴리오 P에만 100% 투자한 포트폴리오 Q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F와 P도 Q의 일종이고, 요 자본 배분선이 나타내는 거는 F와 P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성 가능한 Q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게 요 자본 배분선이기 때문에 자본 배분선 상에 F와 P라는 저 점이 반드시 위치해야 된다. 자본 배분선은 그리고 직선이다. 그러면 F와 P를 지나는 직선을 그리면 그게 자본 배분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자본 배분선에서 위험자산 P 대신에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사용을 한 게 자본 시장선이다. 자본 시장선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최적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는 N개의 위험자산과 1개의 무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자본 시장에서 위험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위험 포트폴리오, 그거를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 Optimal Risky Portfolio라고 부르고,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중에서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포트폴리오를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 Optimal Complete Portfolio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무차별 곡선과 이번 시간에 배웠던 투자 가능 집합, 뭐 효율적 프론티어, 그다음에 자본 시장선, 자본 배분선, 자본 시장선 요런 거를 다 이용을 해 가지고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와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봅시다. 그게 바로 토빈의 분리 정리 파트 1이야. 우리가 여기 소개하고 있는 이론들은 전부 다 노벨상 받은 이론들이거든. 그래서 이 토빈도, 제임스 토빈도 이 포트폴리오 이론, 그러니까 CAP, CAPM, 포트폴리오 이론의 그 끝부분에서 포트폴리오 이론을 그 계승하는, 좀 더 나가는 이론이 CAPM. 우리 요 다음에, 포트폴리오 위험이라는 요 섹션 다음에 배우게 되는 CAPM, CAPM이라는 부분인데, 그 CAPM도, 그 개발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포트폴리오 이론도 개발한 공로로 여러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현대적으로 마무리 지은 인물이 제임스 토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토빈이 세운 정리한 그 이론이 포트폴리오 이론의 결론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빈의 분리 정리의 파트 1, 파트 2로 나눠서 마지막에 이 파트 1, 파트 2를 합칠 거예요. 합치면 포트폴리오 이론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알 수가 있는데, 일단 파트 1을 살펴보면, 파트 1에서는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와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를 투자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고르게 되는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자본시장에서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투자하는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와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이 분리된 두 단계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 첫 번째 단계, 스텝 1.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를 먼저 선택을 한다.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시그마 R, ER 평면상에서 효율적 프론티어와 자본 배분선이 접하는 접점이 최적 포트폴리오 P가 된다. 예? 효율적 프론티어, 방금까지 배웠던 그거, 그 다음에 그 직후에 배웠던 자본 배분선, 그 두 개가 접하는 접점이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가 된다. 그리고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해서 구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를 지나는 자본 배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가 선택이 된다. 이게 토빈의 분리정리 파트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자본 배분선이 접하는 점에 해당되는 포트폴리오 P가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로 선택이 되고,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선택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를 지나는 자본 배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가 선택이 된다. 이렇게 분리된 두 단계에 의해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와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는 게 토빈의 분리 정리의 파트 1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실제로 해봐. 이게 지금 투자 가능 집합과 효율적 프론티어와 MVP와 뭐 이런 것들을 쭉 나타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무위험자산 F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요럴 때 무위험자산과 투자 가능 집합 안에 있는 이 P-P라는 위험 포트폴리오와 요 놈들을 가지고 어떤 포트폴리오 Q를 만들어 봐요. 포트폴리오 Q를 만들면 그게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된 자본 배분선으로 나타나겠죠. 즉 자본 배분선 위에 있는 점들은 무위험 자산 F와 위험 포트폴리오 P- 저놈들 두 개로 구성 가능한 포트폴리오들이겠지. 그죠? 그래서 저놈의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요 점을 선택을 했다. C-라는 놈을 선택을 했다라고 할 때 C-라는 놈에 투자를 했을 때 C-라는 놈에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자가 느끼는 효용은 얼마가 되겠어요? 요런 값을 느끼겠지. 무차별 곡선 C-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의 절편, 그죠? ER 절편, 저 부분이 이 투자자가 느끼는 효용이 되겠죠. 그죠? 무차별 요 C-라는 점을 선택을 하면 C-라는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의 꼭지점에 해당되는 그만큼의 효용을 느끼게 된다고. 그러면 요 관계를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본 배분선은 저 F라는 저 점, RF라고 돼 있는 저 절편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 노란색 F라는 저 점을 벗어날 수가 없지. 자본 배분선은 F하고 위험 자산 P- 두 개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본 배분선을 어떻게 구성을 하든지 간에 그 자본 배분선은 반드시 F를 지나야 되고, 그리고 투자 가능 집합에 있는 어떤 위험 포트폴리오를 고르더라도 그 위험 포트폴리오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고, 그죠? 자본 배분선은 F와 P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 그죠? F와 위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 무위험 자산과 위험 포트폴리오 하나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어야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 배분선을 구성하는 방법은, 자본 배분선은 어디를 벗어날 수 없어요? 효율적 프론티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효율적 프론티어를 넘어설 수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자본 배분선은 F라는 점, RF라고 표현되어 있는 저 노란색 점을 지나면서 반드시 투자 가능 집합하고 걸쳐야 돼. 그죠? 투자 가능 집합 안에 있는 어떤 위험 포트폴리오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간에 F라는 점, RF로 표현되어 있는 노란색 F라는 저 점과 저 점을 지나면서 투자 가능 집합하고 최소한 한 점 이상에서 만나야 된다고. 그죠? 최소한 한 점 이상에서 만나야 돼. 그 만나는 점이 이 자본 배분선을 구성하는 위험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 직선은 투자 가능 집합을 벗어날 수가 없어. 투자 가능 집합하고 최소한 한 점에서는 만나야 돼요.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은 자본 배분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선택을 했을 때 이 투자자가 느끼는 효용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자본 배분선하고 최소한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죠? 무차별 곡선이 자본 배분선하고 뚝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행할 수 없는 효용이잖아.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효용 자체는 증가를 해요. 밑에 있는 자본 배분선, 무차별 곡선보다 위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 꼭지점이 더 위에 있잖아. 저 꼭지점이 효용 수준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놈이 효용이 더 증가하긴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투자할 수 없는 경우잖아. 그죠? 요 무차별 곡선 상에 있는 어떤 점은 투자할 수가 없다고. 투자 가능 집합 위에 있는 어떤 점도 아니고 자본 배분선 상에 있는 어떤 점도 아니기 때문에 저 무차별 곡선은 투자할 수 없는 거에 투자했을 때 느끼는 효용을 나타낸다고. 즉 저거는 실제로 느낄 수 없는 효용이라고. 효용 자체는 높은 효용을 나타내는 게 맞는데, 무차별 곡선 자체는, 그죠? 더 높은 수준의 효용을 나타내는 게 맞는데 저거는 실제로 느낄 수 없는 효용이라고. 왜? 투자 가능 집합에도 걸쳐 있지 않고 자본 배분선에도 걸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실제로 효용을 느끼려면 최소한 자본 배분선과 한 점 이상에서 만나야 된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과 자본 배분선이 만나는 저 점이 있어야 그 점에 실제로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자가 그 무차별 곡선의 꼭지점에 해당되는 효용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두 개예요. 자본 배분선은 RF라는 저점을 지나면서 반드시 투자 가능 집합과 한 점 이상에서 만나야 된다. 그게 하나의 조건이고, 두 번째는
무차별 곡선은 최종적으로 이제 투자하고 싶은 거는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에 다 투자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다 투자를 했을 때 구성 가능한 포트폴리오들은 전부 자본 배분선 상에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자본 배분선이든지 간에. 그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자본 배분선과 한 점 이상에서 반드시 만나야 돼. 그죠? 그래서 자본 배분선은 투자 가능 집합과 반드시 한 점 이상에서 만나야 된다. 그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로 무차별 곡선도 자본 배분선과 반드시 한 점 이상에서 만나야 된다.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효용 수준을 최대한 높여보면,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을 위로 최대한 당겨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죠? 무차별 곡선이 자본 배분선과 한 점 이상에서 만나면서 자본 배분선은 이 투자 가능 집합과 한 점 이상에서 만나면서 RF를 지나도록 그림을 그리면, 그죠? 저희가 축이라고 해봐. RF라는 저 점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관절 같은 거야. 그래서 막대기가, 자본 배분선이라는 저 막대기가 저 축에 딱 고정돼가지고 이렇게 시소 타듯이, 그죠? 시소의 가운데 그 축처럼, 동그라미처럼, 그죠? 관절처럼 이렇게 삐걱삐걱 움직인다고 해봐요. 근데 그 시소는 뭘 벗어날 수가 없다? 투자 가능 집합하고 최소한 한 점에서 만나야 돼. 벗어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은 요 자본 배분선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자본 배분선하고 최소한 한 점에서, 한 점 이상에서 만나도록 하면서 무차별 곡선은 최대한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효용 수준을 가장 높은 거를 구해보면 이게 최선이다. 이 말이죠. 이게 최선이다. 이게 최선이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그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최선이다. 그래서 자본 배분선이 효율적 프론티어에 접하면서 동시에 무차별 곡선도 그 자본 배분선에 접하는 요 상황이, 이것보다 더 무차별 곡선을 위로 당겨 올릴 수는 없지. 이것보다 무차별 곡선을 내릴 수는 있죠. 그죠? 내릴 수는 있어. 자본 배분선을 놔두고 무차별 곡선만 내리거나, 아니면 무차별 곡선과 자본 배분선을 같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것보다 더 올릴 수는 없다고. 여기서 무차별 곡선을 더 위로 끌어올리는 순간 무차별 곡선과 자본 배분선이 뚝 떨어지거나, 혹은 무차별 곡선과 자본 배분선은 붙어 있더라도 투자 가능 집합과 자본 배분선이 뚝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투자할 수 없는 경우잖아. 그죠? 자본 배분선과 투자 가능 집합이 뚝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 이 자본 배분선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자본 배분선이 되는 거지. 그죠? 실제로 투자할 수 없는 위험 포트폴리오하고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을 하는 자본 배분선이니까. 그죠? 자본 배분선이 이 투자 가능 집합에서 뚝 떨어져 나오는 순간, 그죠? 실제로 구성 불가능한 자본 배분선이 돼서, 구성 불가능한 자본 배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난다고 한들 그 만나는 그 점은 투자 불가능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 반대로 자본 배분선과 투자 가능 집합은 붙어 있더라도 무차별 곡선만 뚝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무차별 곡선은 실현 불가능한 효용 수준을 나타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현 가능한 효용 중에서 제일 효용 수준이 큰 거는 요 경우다. 그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과 자본 배분선이 한 점 이상에서 만나면서 자본 배분선이 투자 가능 집합과 한 점 이상에서 만나도록 해서 무차별 곡선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려서 효용 수준을 높인 게 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야. 요렇게 해서 요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이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한 상황이지. 그래서 요때 요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위험 포트폴리오는 뭐다? P지, P. 저 빨간색으로. 효율적 프론티어와 자본 배분선이 접하는 접점, P. 저게 위험 포트폴리오로서는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러한 위험 포트폴리오지. 그래서 저 위험 포트폴리오 P가 뭐다?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이고, C는 뭐야? C는 위험 포트폴리오 P와 무위험 자산 F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가 C인데, 그 중에 그렇게 구성 가능한 포트폴리오들, 그 자본 배분선 상에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들,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 가능한 자본 배분선 상에 있는 저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무차별 곡선을 최대한 높여서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러한 포트폴리오가 C지, C. 그래서 저 C를 뭐라 그런다?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P는 위험 포트폴리오 중에서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포트폴리오니까 저 포트폴리오 P를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저 포트폴리오 C는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을 다 이용해서 구성한 포트폴리오 중에서 투자자의 효용을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포트폴리오가 포트폴리오 C이기 때문에 저 포트폴리오 C를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는 것이다. 근데 이 상황을 두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상황 똑같은 상황인데 설명을 할 때 먼저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자본 배분성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접하는 접점의 포트폴리오가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다. 그게 스텝 1이고 토빈의 분리정리의 스텝 1이고 요렇게 해서 구성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를 지나는 자본 배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접점에서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가 구해진다라는 게 스텝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꺼번에 이렇게 다 엮어가지고 위로 최대한 무차별 곡선을 끌어올려서 구한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설명을 하다 보면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토빈의 분리정리의 파트 1이 되겠습니다. 다시 토빈의 분리정리 파트 1. N개의 위험자산과 1개의 무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자본시장에 대해서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투자하는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와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는 아래와 같은 두 단계의 분리된 단계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 먼저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자본 배분선이 접하는 접점이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다.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는 그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를 지나는 자본 배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접점이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두 단계에 의해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와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라는 게 토빈의 분리정리 파트 1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투자 가능 집합과 효율적 프론티어와 MVP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요 투자 가능 집합에 있는 어떤 위험 포트폴리오 하나랑 그다음에 무위험 자산 하나랑 엮어가지고 그죠? P-라는 임의의 위험 포트폴리오 하나랑 요 F라는 무위험 자산이랑 엮어가지고 요 놈들로 구성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자본 배분선이지. 이렇게 요 두 점을 지나는 자본 배분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자본 배분선 상에 요 C-라는 요 점을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느끼는 효용은 요 무차별 곡선, 요 C-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의 꼭지점에 해당되는 그런 크기의 효용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두 개다. 무차별 곡선은 위에 있을수록 좋기는 한데 효용이 증가하긴 한데 이렇게 투자 가능 집합에도 걸치지 않고 자본 배분선에도 걸치지 않으면 저 효용은 실제로 실현 불가능한 효용이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조건이 뭐다? 자본 배분선은 무위험 자산과 위험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점을 지나야 되는데 위험 자산의 점하고 위험 포트폴리오라는 점하고 무위험 자산이라는 점하고 두 개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이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RF라는 저 점을 지나면서 투자 가능 집합과 한 점 이상에서 만나야 된다. 그죠? 반드시 RF라는 점을 지나면서 투자 가능 집합과 한 점 이상에서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구성한 자본 배분선상의 포트폴리오를 최종적으로 이 투자자가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반드시 자본 배분선과 한 점 이상에서 만나야 된다. 그죠? 두 가지 조건이죠. 자본 배분선은 RF를 지나면서 투자 가능 집합과 한 점 이상에서 만나야 되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자본 배분선과 한 점 이상에서 만나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이 무차별 곡선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려서 효용을 극대화시키면 이런 경우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 효용을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무차별 곡선과 자본 배분선이 똑 떨어지거나 혹은 자본 배분선과 투자 가능 집합이 똑 떨어져가지고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효용 수준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는 요 상황이 가장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상황을 두 단계에 걸쳐 가지고 묘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 상황을 먼저 요렇게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 투자자의 다시 앞부분에 이제 종합적으로 일단 먼저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합시다. 요 상황을 설명을 하면 요때 이게 지금 투자자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상황이죠.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위험 포트폴리오가 뭐다? P지, P.
저 P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 저 점이죠. 저 P가 위험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투자자의 효용을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가 있고, C는 뭐야? 위험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하는 어떤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포트폴리오가 저 C죠. 그죠? 저거는 위험 포트폴리오 P가 N개의 위험 자산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무위험 자산 1개를 더했기 때문에 자본 배분선 상에 있는 저 포트폴리오들은 위험 자산,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 가능한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무차별 곡선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린, 즉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킨 점이 C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P는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고, 위험 포트폴리오 중에서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고, C는 뭐다?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 가능한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놈이다. 즉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자본 배분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접하는 점에서 구해지고,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는 그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를 지나는 자본 배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저 C라는 점으로 정해진다. 라는 게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와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의 선택 과정인데, 요거를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한 게 토빈의 분리 정리다. 토빈의 분리 정리에 의하면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자본 배분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접하는 접점에서 접점이 바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이고,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 그게 스텝 1이고, 스텝 2는 요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를 지나는 자본 배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접점이 C가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로 선택이 된다. 요게 토빈의 분리정리 파트 1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넘쳐버렸네. 그래서 요 분석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만 더 이야기할까? 미안합니다. 요 상황에서 위험 감소 효과를 볼 거예요. 위험 감소 효과. 여기서 I라는 개별 자산에 투자한 경우하고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갖는 Q라는 점을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죠? I하고 동일한 ERQ 수준을 갖는 Q라는 놈을 효율적 프론티어에서 하나 딱 고르면 어떻게 돼요? 위험이 감소했지.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더라도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게 개별 자산 I에 투자하는 것보다 포트폴리오 Q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누리면서도 위험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자본 배분선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자본 배분선 상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개별 자산 I에 투자하는 것보다 자본 배분선 상에 있는 1개의 무위험 자산과 N개의 위험 자산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 S에 투자를 하게 되면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누리면서도 더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더라.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면 위험이 감소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효용도 증가하더라 라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개별 자산 I에 투자했을 경우에 이 투자자가 느끼는 효용은 그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의 꼭지점에 해당되는 저만큼의 효용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에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 C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실선으로 표현된 무차별 곡선의 꼭지점에 해당되는 저만큼의 효용을 느낄 수가 있겠죠. 효용이 증가하는 효과도 나타난다. 그래서 개별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을 줄이고, 그 다음에 효용도 증가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갖게 되더라 라는 게 이 분산 투자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효용 증가 효과, 위험 감소 효과, 뭐 이런 효과들이 되겠다. 그래서 왜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느냐, 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이러한 이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한 번만 이야기했는데, 다음 시간에 시작을 할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